야, 나보고 살림만 하는 아줌마라며? 지금 온 나라 사람이 네가 내 남편 꼬시는 꼴을 보니까 어때, 좋니?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내 몸은 태엽 감긴 로봇처럼 정확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자리의 박민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고른 숨소리와 함께 어젯밤 회식에 흔적인 역한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나는 집안의 상전인 그가 혹시라도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레 이불을 걷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우리의 신혼집이다. 30평 남짓한 공간. 박민혁은 자신이 입사 후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금액의 대부분은 내가 몰래 채워 넣은 것이었다. 그는 그 돈이 시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것이라 믿으며 본가에 대해서는 끔찍한 효심을, 나에게는 당연하다는 듯한 권위를 내세웠다.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에서 불린 콩과 미역을 꺼냈다. 남편 박민혁을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나의 업무였다. 광화문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는 그는 출근 시간이 길다는 핑계로 아침을 든든히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곤 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에는 나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두유 제조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냄비 속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 냄비 속의 국처럼 매일같이 펄펄 끓고 있지만 결국 나만의 맛은 하나도 우러나지 않는 맹물 같다고. 내 이름은 한지수. 호적상 나는 한진그룹 한석규 회장의 장녀다. 하지만 박민혁과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그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근근히 살아가다 운 좋게 주망주인 남편을 만난 고아일 뿐이다. 이건 나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다. 25살, 재벌가의 숨막히는 암투와 가식적인 사교계에 신물이 났던 나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평범한 사람을 만나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박민혁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눈이 반짝이는 남자였다. 그는 소박하고 착한 내 모습이 좋다며 열렬히 구애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평범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가족과의 연락을 대부분 끊고 신분을 숨긴 채 정말 평범한 여자처럼 그와 결혼했다. 지수야, 국이 좀 싱겁지 않아?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은 박민혁이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요. 제가 간을 봤을 땐 괜찮았는데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입맛이 갈수록 노인네처럼 변하는 거 알아? 됐어. 소금이나 줘. 그는 소금통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국그릇에 들이부었다. 마치 그것이 소금이 아니라 나에 대한 불만인 것처럼 거칠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며 숟가락을 놀렸다. 3년의 결혼 생활은 초기의 열정을 흔적도 없이 갈아 없애버렸다. 다정했던 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끝없는 지적과 무심한이 남았다. 그는 내 요리가 지겨우며 내 옷차림이 촌스럽고 다른 아내들처럼 밖에서 남편 길을 살려주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지수야,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바깥일은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가장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가 최근 목숨 걸고 경쟁 중인 팀장 자리조차 내 말 한마디면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엾고 우스꽝스러운 평범한 사랑에 대한 내 마지막 환상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지난 주말 추석, 그 환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의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각종 나무를 다듬으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추석 당일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수십 인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감시관처럼 내 뒤에 서서 훈수를 두었다. 옳게, 전 가장자리가 탔잖아.
신경 좀 써. 언니, 갈비찜에 간장 덜 넣었어요. 맛이 왜 이래? 하여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니? 그 시간 내 남편 박민혁은 거실에서 남자 형제들과 둘러앉아 내가 가져다준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땀에 젖은 내가 지나가자 그는 귀찮다는 듯 눈을 흘겼다. 마치 빨리 안 지나가고 뭐해, 눈에 거슬리게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욱신거렸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다. 피아노를 치고 유화를 그리던 내 손은 어느새 물에 불어 하얗게 주름져 있었다. 나는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진짜 지옥은 그날 밤 찾아왔다. 박민혁은 회사에 긴급 회식이 있다며 늦게 귀가했다. 짙은 술 냄새 사이로 낯설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욕실로 직행했고 벗어둔 셔츠를 바닥에 던져두었다. 나는 셔츠를 줍다가 기대 묻은 선명하고 붉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순간 전신에 피가 굳는 듯 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나는 비명을 지르거나 욕실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셔츠를 개어 빨래 바구니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하며 해장국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짜증을 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다.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리 보기로 뜬 첫 문장은 이랬다. 언니, 오빠가 언니만 보면 밥맛 떨어진대요. 우리가 침대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 언니. 그 호칭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곧이어 동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조명, 엉망이 된 침대 시트. 카메라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깊이 잠든 박민혁의 옆얼굴과 그의 가슴에 밀착한 젊은 여자가 보였다. 박민혁이 몇 번 언급했던 신입 인턴 같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요염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적나라하게 얽힌 두 사람의 몸을 비췄다. 장면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영상 마지막 부분, 여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줌마, 들려요? 민혁 오빠는 내정고 탄력 있는 몸이 제일 좋대요. 언니는 침대에서 꼭 목석 같아서 재미없대. 촌스럽고 집안일밖에 모르는 아줌마는 이제 그만 자리 좀 비켜주지 그래요? 눈치 없이 버티지 말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거대한 파도 같은 질식감이 밀려왔다. 위장이 뒤틀리며 구토감이 치솟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쓴 담즙만 목구멍을 태웠다. 울음이 터지거나 휴대폰을 박살낼 줄 알았다. 하지만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그 속에 비친 창백하고 초라한 여자는 웃고 있었다. 나조차 소름 끼칠 만큼 차갑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밥맛. 촌스런 아줌마. 자리를 비켜. 재미있네. 김이나라는 이 인턴은 자신이 전도유망한 남자를 낚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저 남편에게 기생해 사는 무능력한 가정주부라고 믿고 자신의 얄팍한 상식으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날렸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모른다. 그녀가 전리품처럼 자랑하는 이 남자가 내 눈에는 이미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갓 입사해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 광화문에 번쩍이는 그 빌딩과 사원들의 생사여탈권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생리적으로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거실로 돌아와 영상과 문자를 내 개인 클라우드에 원본 그대로 백업했다. 그리고 김미나에게 답장하거나 박민혁에게 전화하는 대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정중하고 깍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나의 개인 비서 윤 실장이었다. 이 신분으로 그에게 연락한 건 3년 만이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윤 실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분부만 내리십시오. 첫째, 지금 나에게 문자를 보낸 번호의 소유주를 털어. 이름은 김미나, 내 남편 회사 인턴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응시했다. 둘째, 그룹 기술 보안팀 총책임자를 연결해. 지금 당장 미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자회사의 모든 사내 네트워크와 공용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 주주총회 때 쓰는 대형 LED 스크린까지 포함해서.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윤 실장은 상황을 짐작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권한 설정을 완료하고 아가씨의 개인 단말기에 연동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나에 대한 자료는 30분 내로 암호화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끈 차 길고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한숨과 함께 간에 한지수가 가졌던 마지막 미련과 나약함도 빠져나갔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기분이란 이런 것일까? 눈물도 분노의 고함도 없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만이 남았다. 박민혁, 김미나. 너희가 먼저 이 게임의 종료 버튼을 눌렀어.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사냥을 시작하지. 그 후 며칠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셔츠를 다림질하고 출근하는 그에게 웃으며 배웅 인사를 건넸다. 내 연기력은 나 자신조차 속을 만큼 완벽했다. 박민혁은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한 나를 의아해하면서도 즐기는 눈치였다. 아마 내가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하고 남편 비위를 맞추기로 결심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의 경멸과 우월감이 더 짙어졌다. 지수야, 요새 좀 쓸만해졌네? 저녁 식사 후 이쑤시개를 입에 문 그가 나른하게 말했다. 그래, 여자는 이렇게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가 보지 못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쓸데없는 생각. 아니,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내 암호화 메일함에는 윤 실장이 보낸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김미나, 23, 세도 서울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반반한 외모와 아부 실력으로 인턴 기간 동안 부수사원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첨부된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노력한 나에게 주는 선물, 오빠 고마워요 따위의 멘트와 함께 그 사진들이 올라온 날짜는 박민혁이 야근이나 접대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콩나물 값을 아껴가며 그를 내조했는데 그는 우리의 공동재산을 빼돌려 첩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촌극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박민혁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었다. 회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연례 전사주주총회를 열어 지난 실적을 발표하고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미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의 차세대 에이스인 박민혁은 마케팅 2팀 팀장 승진이 거의 확정적이었다. 그리고 뛰어난 인턴 김미나는 신입 사원 대표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보다 완벽한 무대는 없을 것이다.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보며 내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내가 원하는 건 침실을 급습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구질구질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공개 처형을 원했다. 그들이 가장 빛나고 오만해진 순간 수많은 관중 앞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꼴을 지켜볼 성대한 쇼가 필요했다. 민혁 씨, 나 다음 주 월요일 회사 행사에 가도 돼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깎으며 넌지시 물었다. 당신 승진하는데 그 멋진 모습 직접 보고 싶어서요. 아내로서 축하해주고 싶어요. 박민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으스대며 웃었다. 보잘것없는 아내를 데려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액세서리로 쓰고 싶은 모양이었다. 성공한 남자 뒤에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조강지처, 그럴듯한 그림 아니겠는가? 뭐, 오고 싶으면 와, 대신 촌티 내지 말고
제대로 좀 입고 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맨 뒷좌석에 쥐 죽은 듯이 앉아있고. 네, 알겠어요.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깎은 사과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사과를 베어 물며 내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사냥꾼의 살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행사 하루 전, 나는 박민혁에게 친정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의심은커녕 귀찮다는 듯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던져주며 적당히 하고 빨리 와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그가 내 유일한 재산이라며 비웃던 국산 소형차를 몰고 일산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도중에 한적한 지하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먼지 덮개에 쌓인 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차, 벤틀리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를 바꿔 탄 나는 곧장 강남 청담동의 프라이빗 살롱으로 향했다. 결혼 전 내 전담샵이었다. 매니저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가 곧 프로답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셨군요. 네. 선글라스를 벗으며 거울 속의 푸석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신 케어부터 시작해줘요. 그리고 내일 비즈니스 미팅에 입을 옷을 골라줘요. 행사장의 기선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압도적인 걸로. 몇 시간 뒤 살롱을 나서는 여자는 더 이상 박민혁의 아내가 아니었다. 윤기 흐르는 피부, 세련되게 세팅된 웨이브 헤어, 몸에 딱 떨어지는 아이보리색 샤넬 슈트, 그리고 귓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어링.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은 박민혁이 알던 지수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었던 여자, 한진그룹 장녀 한지수가 그곳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룹 소유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관리자 페이지가 떠 있었다. 미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본사 대회의실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보였고 중앙 메인 LED 스크린 제어 권한이 연결됨이라는 초록색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백업해둔 그 동영상 파일을 재생 대기 목록으로 드래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를 응시했다. 내일 마주할 박민혁과 김미나의 표정을 상상하자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가슴속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쾌감만이 감돌 뿐. 내가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이 복수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월요일, 서울의 하늘은 눈 시리게 맑았다. 미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건전하고 진취적인 기업 문화를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오늘 행사는 유튜브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고 접속자 수는 벌써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는 정 이사가 회사의 찬란한 미래를 설파하며 열변을 토했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줄 승진 예정자석에 앉은 박민혁은 잔뜩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는 빳빳한 넥타이를 매만지며 주위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곧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것이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인턴들이 모여 앉은 첫 번째 줄의 김미나를 향하고 있었다. 김미나는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순백의 원피스에 공들인 화장까지 겉보기엔 청순하면서도 유능해 보이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우수 인턴 대표로서 곧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 중에는 박민혁의 뜨거운 시선도 섞여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갔다. 가슴속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민혁과 함께 이 회사의 사내 커플로 승승장구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한지수라는 그 누렇게 뜬 얼굴의 아줌마는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치워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박민혁이 지정해준 관객석 맨 뒷줄에 있지 않았다. 지금 나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차는 회사 빌딩의 VIP 전용 지하주차장에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차창 밖에는 윤 실장과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몇 명이 내 지시를 기다리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나는 차 안에 있는 태블릿 PC를 통해 행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정 이사의 축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럼 이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번 기수 가장 우수한 인턴 사원인 김미나 씨가 무대로 올라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미나는 완벽하게 연습한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연설대 앞으로 다가가 마이크 높이를 조절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턴 사원 김미나입니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동시에 수백만 명의 네티즌이 지켜보는 방송 송출망을 타고 흘러나갔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저 직원 진짜 예쁘다, 미래가 기대된다는 칭찬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박민혁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과 그녀에 대한 탐욕스러운 애정이 드러났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태블릿 화면 위에 떠있는 붉은색 재생 후 버튼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무대 뒤편,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VIP 대기실에서 나는 거대한 단면 유리를 통해 행사장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손가락은 노트북의 엔터키 위에 올려져 있었다. 김미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미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이라는 이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소속감을, 감격에 겨워 살짝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엔터키를 눌렀다. 작지만 치명적인 명령어가 암호화된 네트워크 통로를 타고 순식간에 행사장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 제어 장치로 전송되었다. 무대 위, 김미나의 등 뒤에서 회사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던 거대한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화면이 끊기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행사장 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기술팀 직원들은 단순한 기기 결함이라 생각하고 허둥지둥 달려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스크린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나타난 것은 회사의 로고가 아니었다. 어두침침한 침실이었다. 카메라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상반신을 드러낸 채 깊이 잠든 남자의 옆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얼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 바로 승진을 앞둔 박민혁이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생중계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물음표로 도배되었다. 김미나 역시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다. 스크린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 영상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이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영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옷을 걸치지 않은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밀착하며 카메라를 향해 온갖 민망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곧이어 회사의 최고급 음향시설을 통해 또렷하고 악독한 목소리가 행사장 구석구석을 강타했다. 언니, 오빠가 언니만 보면 밥맛 떨어진대요. 우리가 침대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 쾅. 마치 행사장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았다. 비명과 헛바람 들이키는 소리,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휘몰아쳤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아줌마, 들려요? 민혁 오빠는 내정고 탄력 있는 몸이 제일 좋대요. 언니는 침대에서 꼭 목석 같아서 재미없대. 촌스럽고 집안일밖에 모르는 아줌마는 이제 그만 자리 좀 비켜주지 그래요? 눈치 없이 버티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교태를 부리며 독서를 내뱉는 저 얼굴.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우수 인턴 김미나가 틀림없었다. 세상에. 맙서사, 저게 뭐야? 지금 방송 사고야? 저 남자 박 팀장 아니야?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무대 위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에게 렌즈를 고정했다. 생중계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몇 배로 폭증했고 채팅창은 원래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글자가 올라갔다. 올해 최고의 막장 드라마 상간녀가 본처한테 영상 보낸 거 실화냐, 사회적 매장 확정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다. 박민혁의 얼굴은 단 몇 초 만에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충격에서 겨우 깨어나 미친 황소처럼 고함을 지르며 무대로 돌진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그는 전원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은 듯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무대에 닿기도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튀어나와 강철 집게처럼 그의 양팔을 결박했다. 진정하십시오.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놓으라고. 박민혁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도마 위에 못 박힌 물고기처럼 자신과 내연녀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전 직원과 전 국민 앞에서 고화질로, 그것도 무삭제로 반복 재생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무대 위에 김민아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입은 순백의 원피스가 그 순간만큼 비참하고 역설적으로 보일 수 없었다. 끝났다. 그녀의 인생은 이 순간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행사장은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혼란스러웠다. 정 이사는 사색이 되어 무전기에 대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쳤다. 기술팀 다 어디 갔어? 당장 신호 끊어. 당장. 하지만 기술팀이 아무리 조작해도 스크린은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끄떡없었다. 그 영상은 집요하게 반복되며 두 남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측면의 VIP 전용 통로문이 스르르 열렸다. 마치 의지를 가진 듯한 핀 조명 하나가 정확하게 그곳을 비췄다. 한지수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아이보리색 슈트를 입은 채 7cm 힐을 또각거리며 빗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 소란스럽던 장내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여자에게 쏠렸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주저앉은 김민아와 보안 요원에게 붙잡힌 박민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나쳤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차갑고 힘있는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를 울렸다. 이것이 우리 미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업 문화입니까? 내 시선은 경악의 찬 객석을 훑고 지나가 마지막으로 창백해진 정 이사의 얼굴에 꽂혔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곧 승진시키고 중용하려던 인재들입니까? 나를 본 박민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표정은 광기에서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바뀌어갔다. 그는 아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감히 어떻게 이런 곳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의 모든 인지 능력을 산산조각냈다. 정 이사를 필두로 주석 단상에 앉아있던 모든 회사 임원들이 나를 보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군대 사열처럼 절도 있고 우렁찬 호칭이 죽은 듯 고요한 행사장에 메아리 쳤다. 회장님. 그 세 글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회장님. 무슨 회장? 박민혁의 눈은 튀어나갈 듯 커졌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다가 자신에게는 하늘 같았던 상사들이 나에게 깍듯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번갈아 보며 넋을 잃었다. 김민아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마치 지옥의 판결문을 듣는 죄인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힘없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진짜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스크린에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영상을 잠시 바라본 뒤
장내에 있는 모두와 생중계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들을 향해 나의 판결을 선고했다. 나 한지수는 한진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대리 회장으로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직원 박민혁과 인턴 김미나를 해고합니다. 그룹 법무팀은 즉시 두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심각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직업윤리 위반을 근거로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핏기 없는 박민혁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또한 제 개인 자격으로 박민혁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마이크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성대한 처형식이 끝난 무대를 유유히 걸어 내려왔다. 그곳엔 수치심의 기둥에 묶여 영원히 재기 불능이 된 두 죄인만이 남겨졌다. 도시를 뒤흔든 그 생중계 처형식 이후 모든 일은 정밀기계가 돌아가듯 착착 진행되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의 일면 톱기사는 이 재벌가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한진그룹 장녀, 평범한 회사원과 은밀한 결혼, 배신당하자 교과서적인 복수극 감행, 고래 최고의 사이다 드라마, 상간녀 인턴, 회장인 본처에게 덤비다 참교육, 광화문 불륜남의 전 국민적 사회적 매장. 자극적인 제목 아래 박민혁과 김미나가 행사장에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절망하는 사진이 박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내 변호인단은 지체 없이 박민혁에게 이혼 합의서와 법원 소환장을 보냈다. 합의서 내용은 간단했다. 빈털터리로 나갈 것. 우리는 결혼 전 재산 포기 각서를 썼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며 호기롭게 먼저 요구했었다. 그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곤 작은 전세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유산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각서는 한진그룹 최고의 변호인단이 작성한 것으로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 막대한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한 푼도 챙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룹 법무팀이 청구한 수십억 원대의 명예훼손 배상금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 빚은 그가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갚아도 모자랄 액수였다. 평생을 빚이라는 지옥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서류를 받은 그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변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자기 뺨을 때리고 귀신에 홀렸던 거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고 했다. 기회. 그가 김미나와 뒹굴며 나를 목석 같다고 조롱하던 그 순간 그는 제 손으로 모든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뒤처리는 윤 실장이 도맡았다. 우리 아파트는 깨끗이 비워졌고 그의 물건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시댁 현관 앞에 버려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단락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유기견 신세가 되었다. 김미나의 말로는 박민혁보다 더 비참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그녀의 신상정보와 소셜미디어 계정이 털렸고 하루에도 수천 건의 악성 댓글과 저주가 쏟아졌다. 그녀는 국민 불륜녀의 대명사가 되어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다.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사회적 관계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두 사람이 서로를 미친 듯이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민혁은 모든 책임을 김미나에게 돌리며 그녀가 내 인생을 망친 꽃뱀이라고 욕했다. 김미나는 삼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민혁에게 속았다고 그가 이혼하고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심지어 박민혁의 입에 담지 못할 사적인 발언과 취향까지 폭로했다. 그들은 진흙탕에 빠진 들개 두 마리처럼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서로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윤 실장의 보고서를 통해 가끔 그 역겨운 소식을 접할 뿐 마음의 동요는 전혀 없었다. 그들의 인생과 발버둥은 내게 있어 꺼버린 텔레비전 속의 지루한 막장 드라마에 불과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오던 날 서울에는 가을비가 내려 공기 중의 먼지를 씻어내렸다. 나는 다시 법적인 싱글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한지수 회장의 신분을 되찾았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곳이 나의 진짜 집이었다. 드레스룸에는 이번 시즌 신상 오트 쿠티르 의상들이 걸려 있었고 차고에는 내가 아끼는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마치 꾸다만 악몽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긴 말씀은 없었다. 그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섞인 눈빛을 보내셨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지수야.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액대만 셈쳐라. 이제 알겠지? 우리 집안 딸한테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차를 따랐다. 아빠, 똥 밟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현장 체험 학습 좀 하고 온 셈 칠래요. 이제 체험은 끝났으니까요. 그렇다. 끝났다. 비굴함과 인내로 진정한 사랑을 구걸하려 했던 그 어리석은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 나는 박민혁의 아내라는 맞지 않는 옷을 벗어던지고 나에게 맞는 황금 갑옷을 다시 입었다. 며칠 뒤 중요한 해외 일정이 잡혔다. 윤 실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인천국제공항의 전용기 터미널. 나는 세련된 바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 실장이 뒤따르며 마지막 보고를 했다. 회장님, 박민혁은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등재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모든 금융거래와 고액 소비가 정지되었습니다. 김이나의 부모가 며칠 전 그룹본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다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참, 회장님. 윤 실장이 덧붙였다. 기술팀에서 방금 확보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민혁과 김미나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나눈 대화인데 싸구려 포장마차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주인이 녹음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됐어. 나는 손을 가볍게 저으며 트랩 앞에 멈춰섰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흥미없어. 나는 뒤를 돌아 윤 실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편안한 미소였다. 그거 다 삭제해. 내 세상에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는 더 이상 남겨두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나는 몸을 돌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트랩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전용기의 엔진이 거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안락한 가죽 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창밖으로 내가 한때 빠져 허우적거렸고 또 딛고 일어선 땅이 보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다 속도를 높이더니 이내 힘차게 날아올랐다. 서울의 윤곽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멀어졌다. 구름 위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뿐이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감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일산 아파트의 퀴퀴한 기름 냄새도, 박민혁의 싸구려 술 냄새도, 김미나의 역겹고 달큰한 향수 냄새도 없었다. 오직 자유의 냄새만이 존재했다. 내 인생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 황당했던 결혼 생활은 지독한 독감 같았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숨막히게 했지만 앓고 난 뒤 나에게 더 강력한 면역력을 심어주었다. 나, 한지수가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냉철하며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의 미래는 저 구름 위에서 오직 내 손으로 직접 그려나갈 것이다.